자, 오늘은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374페이지 볼게요. 374페이지에, 자, 부동산 이용 활동 있죠?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374페이지. 네,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볼게요. 바로 전 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자,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챕터 1에 부동산 이용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문제, 도시 스프롤 현상, 간단히 상식적 얘기 물어본 게 다고, 거의 안 물어보는데, 다만, 여기저기서 용어가 좀 튀어나옵니다.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옆에 보니까 개발론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문제 물어봅니다. 두 문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니까, 챕터 2에 갖고 부동산 관리론, 여기서는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그리고 그 옆에 마케팅, 여기서도 한 문제 딱 물어봅니다. 한 문제. 여기 토탈 여기서 네 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여기는 내용 자체가 좀 평이한 내용입니다. 뭐 투자론이라든가 금융론처럼 뭐 계산도 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뭐 공부하는 거라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 공부하기 수월하니까 뭐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시험은요, 이 어려운 문제 못 맞춥니다. 맞추기 힘들고, 그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다른 거 못 합니다. 다른 거 못 하니까 공부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요 쉬운 내용을 정확히, 안전하게, 빠르게 맞추는 거 있죠? 요게 우리 시험의 관건이지, 뭐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챕터 1의 개발론하고 마케팅 있죠? 요거는 제가 1, 2월 달에 했으니까 요거는 5월달, 6월달에 할 겁니다. 5월달, 6월달에 좀 늦게 오신 분은 그때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용론하고 관리론, 요걸 할 겁니다. 관리하고 5월달부터는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요약집이 올 건데, 그걸 가지고 5월달부터는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1일이거든요. 요거는 요거 오늘 3, 4월달 강의를 연장해서 할 거니까 책을 들고 오세요. 5월 1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요약집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주에는 책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374페이지 볼게요. 자, 374페이지에 보면 그 1절에, 위에서 1절에 부동산 이용 활동 요게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문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다만 여기저기서 용어가 튀어나오니까 용어를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쭉 보니까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가장 토지를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거를요 최유효 이용이다 하는데, 개념 정도 알고 출발해 볼게요. 개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그러니까 374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토지의 최유효 이용 있죠? 거기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죠. 이런 보통 사람을 가정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이걸 뭐라 한다고요? 최유효 이용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면, 뭐 아래쪽에 볼게요. 그 최유효 이용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요,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합리적. 두 번째는요,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합법적. 세 번째, 오른쪽 맨 위에 375페이지 맨 위에 물리적으로도 채택 가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인데, 이제 30층, 40층짜리 건물이 질비합니다. 질비하는 고도, 그 상업지역인데, 어떤 사람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가 이제 한 5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습니다. 400평. 여기다가 이제 2층짜리 딱 집을 짓고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땅도 남으니까 여기다가 고추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와, 저걸 어떻게 저 따위로 이용하냐? 저기다가 30층 정도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이용이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이용은 아닐 겁니다. 이분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이용일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30층 정도 씌웠을 때가 가장 최유효 이용이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30층을 딱 지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이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제대로 이용하려면. 자, 복합적 접근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그러니까 30층을 지으려고 했더니 25층 이상 올라가는 거는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일조 기준, 환경 기준 여기 적합해야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인 이용해야 됩니다. 합법적 이용. 자, 두 번째는요. 그럼 25층이네요. 잘못했네요. 25층. 그러면 자 25층 정도 지으려고 했더니 20층 이상 올라가는 거는요. 자 아무래도 이 지역이 원덕배기가 끼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아니면 그 기반시설의 상태 이런 걸 봤더니 이 잘못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 있는 바람에 물이 안 내려갈 수도 있죠. 물도 수도물도 안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층 이상 올리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되지, 무너지거나 아니면 물도 안 내려가나, 수돗물도 안 올라가고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그럼 20층 정도 올리는 게 제대로 된 이용이냐 했더니 15층 요 부분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15층 이상 올리게 되면 그동안은요 15층까지 올릴 때는 분양이 좀 웬만큼 되는데 15층 이상 올리게 되면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들어온 돌 까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더 이상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되니까 이거 이상 올리면 안 되고 15층 이상 올리게 되면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상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요.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토지가 제대로 된 이용하려면 최유효 이용하려면 맨 먼저 합법적인 이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도 채택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러한 이용 자체가 내가 죽거들랑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수익이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년 있다가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가장 최유효 이용 상태다. 그리고 우리 감정평가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가 가치가 가장 높다 해줍니다. 가치가 어떻다고요? 가장 높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최유효 이용이 어떤 거냐 알아봤습니다. 이거 주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이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37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아니다.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집약도, 토지용의 집약도가 있는데 그 아래 그 박스 안에 보니까 토지용의 집약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약도. 자, 집약도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걸 얘기합니다. 집약도는요. 단위 면적이 있다면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 요거를요 자, 토지용의 집약도 이렇게 합니다. 토지용의 집약도.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냐면 딱 보시면 여기는요 이 토지가 1제곱킬로미터가 있는데 여기는요 농촌입니다. 농촌. 여기는요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 같은 경우는 1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있다면 도시 같은 경우는 빼곡히 건물 지어서 이용해야 하네요? 하죠. 그래서 이런 걸요 단위 면적 땅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다 해줍니다.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씨 뿌리고 경작하는 비용이 다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걸요, 집약도가 낮다. 이런 거를요, 집약도가 높다. 집약도가 낮은 토지용을요,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방적. 조방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이 그 면밀하지 못하고 엉성하게 이용하는 거 있죠? 요걸요, 조방적이라는 표현 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 토지 같은 거를요, 집약적 토지용이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많은 토지용을 뭐라 한다고요? 이 집약적 토지용이다.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한번 옛날에 12회 때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요걸 물어봤습니다. 또 딱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는 채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만 따지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경제적 측면만 따져봐서 20층을 딱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자, 10층을 딱 짓게 되면요, 10층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그 돈하고요, 그동안 투입한 비용 있어 없어요? 땅도 구입했을 거고 건물도 지었겠죠. 그래서 10층을 딱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싹 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비싸게 구입해요, 안 해요? 비싸게 구입하는데 한 5층, 6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손해라는 얘기죠. 손해. 그러니까 딱 10층 정도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비로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이 있어 없어요? 그거를 딱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10층 정도 지었을 때 총 비용과 그동안 들어간 총 비용하고요, 이 분양했을 때 들어온 수입을요, 총 수입해 줄게요. 아니면 총 수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요거를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익분기점. 자, 그러니까 자, 10층 이하로 짓게 되면 손해라는 얘기죠. 이거 이상 지어야 이익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점을 뭐라고요? 손익분기점.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땅을 비싸게 구입해서 한 5층 정도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손해죠. 10층을 딱 지어서 분양했을 때 그동안 투입한 비용을 딱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손익분기점. 자, 지금부터 자, 한계라는 표현을 쓸 건데, 한계라는 표현은요, 우리 그 부동산 학에서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뭐 한계지, 뭐 한계잉여 이렇게 할 때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익이 0인 땅 아니면요, 이런 땅을요, 한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추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무슨요? 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층 더, 여기서부터 한층 더 올리게 되면 건축비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추가되는 건축비를요, 한계 비용해 줍니다. 뭐라고요? 한계 비용. 그리고 한층 더 올리게 되면, 분양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걸요, 한계 수입이다. 그러니까 한층 더 올렸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요? 한계 비용. 한층 더 올려서 분양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 이걸요, 한계 수입이다. 근데 한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금은 5억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은하는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근데 계속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15층을 딱 짓게 되면, 15층을 딱 지어서 분양하게 되면 한계 수입과요, 한계 비용이 같아진답니다. 한계 비용이 같아진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한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여기서부터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분양대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럼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한층 더 올렸더니 건축비는 1억인데 분양대금은 4천만 원밖에 안 들어오죠? 그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올렸다간 들어온 돈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요 점을 이윤 극대화점 이렇게 합니다.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이 그 손해 보면서 이용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 이상은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무리 노동자를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투입하게 되면 더 이상 건물 짓게 되면 들어온 돈 까먹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토지용의 하한선, 이걸요, 토지용의 상한선 해줍니다. 아무리 올려도 이거 이상 올리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부동학자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손익분기점을요, 조방 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방 한계.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자분을 덜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은 투입해야 돼요. 이걸요, 조방 한계.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집약 한계다. 이렇게 합니다. 집약 한계다. 아무리 노동자분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 투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이걸요, 집약 한계다. 요걸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375페이지 볼게요. 375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집약 한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기억번 해볼게요. 집약 한계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의 집약도. 요거를요, 집약 한계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기억번에 조방 한계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최적의 조건 하에서 겨우 생산비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집약도. 이걸 뭐라고요? 손익분기점에서의 집약도를요, 조방 한계다. 정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한번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거 거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거만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376페이지.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런 용어, 저런 용어, 이런 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376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입지 잉여와 입지 조건,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잉여와 입지 조건. 여기가 이제 대학교가 딱 있습니다. 대학교가 딱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삼거리가 딱 있습니다. 삼거리가 딱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라면집이 있고, 여기도 라면집이 있고, 라면집이 딱 있는데, 자, 이 셋 다 라면집이 전부 다 이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라면만 만들어 팝니다. 전부 다. 그리고요, 그리고 계란도 딱 반 개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파도요, 딱 두 쪼가리만 넣어요. 그리고 그 물의 양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학생들이 들어오면요, 90도로 폴더 인사하고 나갈 때는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셋 다 뭐가 똑같다고요? 품질과 서비스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하루에 매출액이 뭐 한 1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100만 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부터는요, 하루에 매출액이 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여기도요, 20만 원. 여기서부터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여기는 왜 매출액이 좋냐면 얘는요, 입지가 좋아서 생기는 잉여입니다. 사람들,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 가까우니까 이 집 다 가요, 안 가요? 사실 멀리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가 좋아서 생긴 잉여. 이때 입지가 가장 좋을 때의 잉여를요, 100% 입지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입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잉여가, 입지가 좋아서 생긴 잉여는 없다고 치자. 그럼 이걸요, 0% 입지 잉여다 해줍니다. 0%. 입지와 관련된 잉여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한계 입지는요, 이익이 0인 입지라는 얘기입니다. 한계 입지.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끝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계가 끝. 되셨죠? 끝.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고 다 읽어볼게요. 376페이지 맨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입지 잉여와 입지 조건이라고 해서, 입지 잉여는요,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생기는 특별한 이익을 얘기하는데, 요거는요, 그 발생 요건을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입지 잉여는요, 모든 입지 주체에게 똑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입지 잉여는요, 모든 입지 주체에게 똑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입지를요, 이 점포를요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나 발생하는 거지. 맨날 무슨 뭐 사람 맡겨놓고 놀러나 다니고 운영도 개판으로 하면 자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에이 여기 라면에다 파리 넣고 팔고 그러면 이 집에 와요 하나요? 안 올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잉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똑같이 입지잉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여기는 이제 이 그 라면집 같은 경우는 여기다 차린 게 입지잉여가 좋은데 여기다가 뭐 장례식장을 차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요? 그러지 않겠죠?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 이런 것들 젊은 이 대학생들이 많이 치진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똑같이 여기다가 입점했을 때 입지가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77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있네요. 자, 구배라는 게 뭐냐면 구부러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거를요 구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의 이제 노스 교수라는 사람이 시카고 인근에 이 토페카라는 이러한 도시의 지가 구조를 딱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도심에서 출발해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는 하락해요, 상승해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지가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감소한다. 이거를요 지가 구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현상을 뭐 이 사람 설명한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가 차이가 조금 나가나 들어오나 지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바깥쪽은요 별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심 쪽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해요, 혼잡하지 않아요?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안에서 약간 뭐 1km 정도 들어가게 되면 지가가 팍 올라갑니다. 알겠죠? 근데 조금 나가게 되면 교통이 혼잡하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가가 팍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안쪽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해요, 혼잡하지 않아요? 혼잡하니까 좀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가 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나가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러우니까 그런데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팍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외곽 쪽 같은 경우는 변두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해요, 혼잡하지 않아요? 혼잡하지 않으니까 저 나가나 들어가나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 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서울에 이제 을지로 같은 데가 있는데 을지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명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 고층건물이 즐비하죠. 지가가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명동에서 조금 을지로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은요 무슨 도매상이라든가 인쇄소 이런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지가가 팍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지가 차이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깥쪽은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의 형태라고 보는데, 자, 여기 살다가요, 이 1km 나가서 하니까 지가가 팍 떨어졌네요, 도심. 거꾸로 한다면, 여기 살다가 1km 들어가니까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지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변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다가 이렇게 나가서 발음도 안 돼요. 이렇게 나가서 사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가는 별로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니까 조금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지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죠. 나가나 들어오나 큰 차이는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차갑고 이거 교통이 혼잡하지도 않으니까 횡간히 가면 되는 거죠. 별 차이가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라는 것은요, 밑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는 겁니다. 밑변분의 높이 A분의 B 이렇게 한 거를요 기울기 해줍니다. B. 요거는요 C분의 D 이렇게 한 거를요 기울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2고 이게 10이라면 2분의 10이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크다. 그리고 얘가 2고 얘가 10이라면 10분의 1한 얘기죠.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크다. 바깥쪽으로 갈수록요 기울기는 작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부호를 가지고 하니까 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딱 적으니까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지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큰데 외곽은요 변두리 같은 거는 그다지 커요, 작아요? 크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다만 요거는요 이렇게 전통적인 소도시 이런 소도시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명동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다시 또 강남 쪽 가면요 다시 팍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 장 넘겨보시면 써 있을 겁니다. 자, 한 장이 아니라 377페이지에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이 노스 교수에 의해서 토페카라는 소도시죠. 요거의 직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 밑에 소도시 같은 거는 읽어보시면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써 있는데 그냥 뭐 무시해도 되셨죠? 그냥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외곽으로 나갈수록 직가가요 구부러지면서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직가 구배 현상이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네요. 스프롤. 이 스프롤이라는 표현은요 스프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원래 어원이 스프링은요 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봄 아닙니까? 네, 봄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를 들판에다가 들이대고 장기간 노출시켰다가 빠른 속도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모습 있죠? 싹도 돋아나고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뱀도 튀어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치 난잡하게 보인다 해서 스프롤이라는 표현은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규칙하게 퍼져나가다 이런 뜻을요 스프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마치 이 스프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는 것은 기억 번복기 1번 37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 불규칙적으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도시가 개판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동그라미 2번. 자, 요거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밑에 줄을 보면 외곽부에서 더욱 발달한다. 이게는요 외곽부에서 더욱더 스프롤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도심 쪽 같은 거는 이미 세팅이 안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개발이 예상되는 변두리죠. 이런 쪽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맨 위에서 3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원인이 있는데 원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정부가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걸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토지 이용 계획이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는 스프롤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저밀도 연쇄 현상. 자, 밀도라는 게 빽빽한 정도를 얘기하는데 자, 저밀도라는 것은요 아주 빽빽하지 않다는 얘기죠. 엉성하게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요? 저밀도 연쇄 현상. 요거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 있죠. 이런 나라에서 보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고밀도 연쇄 현상은요 합리적 밀도 수준 이상은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빽빽한 상태로 유지는 하는데 아주 빽빽한 상태에서 주변 지역을 난잡하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고밀도 연쇄 현상이다. 이거는 한국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이죠. 그런 나라에서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적 현상이다. 비라는 게 비행기 할 때 쓰는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요, 땅지자. 그래서 땅 위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모습 있죠? 요걸 빗대어서, 보통 이제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빗대어서 요걸요, 비지적 현상이다. 입니다. 개구리 아시나요?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개구리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날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발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개구리 아닙니까? 개구리. 누가 봐도 개구리인데, 얘가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웩 했더니, 얘가 저쪽으로 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또 여기 또 있길래, 또 웩 했더니 저쪽으로 튈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 이 공지를 남기면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어댄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를요, 비지적 현상이다. 듬성듬성 그 공지를 남기면서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막 지어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용하는 형태를요, 비지적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선도로는요,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있죠? 요거를요, 간선도로 해주는데, 아무튼 간선도로 입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요, 발달이 더딜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진행된다 해줍니다. 그 밑에 요게 이제 기출문제로 요게 한번 최근에 10년 동안 한번 딱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기출문제 볼게요. 딱 중간에 378페이지 딱 중간에 기출 있어 없어요? 있죠. 도시 스프롤 현상은요, 주로 도시 외곽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침입적 이용, 이거는 안 물어보니까 말 뜻만 좀 하시면 돼요. 침입적 이용은요. 자,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일정 지역에서 이용주체가 새로운 이질적 인자의 침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용주체로 변화하는 거, 이거를요, 침입적 토지용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게 되면 건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러면 한 단계 낮은 하위계층, 이질적인 인자라는 게 뭐냐면 원인이 되는 요소 있죠?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얘들과 다른 인자들 있죠? 원인이 되는 요소,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침입적 이용이다. 침입한다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전부 다 저소득층 주거지로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계승했다 해줍니다. 뭘 했다고요? 계승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서울이 딱 있는데 아주 옛날에 이제 여기 서울이라고 치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판교 지역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논밭이었을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근데 70년도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딱 들어서면서, 자,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이 이 동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침입한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부자 동네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걸요, 부자 동네로 계승했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때 이런 거를요, 침입적 이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요 침입에는요, 자, 378페이지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에 침입이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는데, 침입에는요, 확대적 침입이라는 게 있고 축소적 침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확대적 침입은요, 자, 그 줄 맨 끝에 집약적 이용이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약적 이용 주체가, 농지 같은 거는 조방적 이용이죠? 조방적 이용을 침입하는 거, 이런 걸요, 확대적 침입이다. 현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꾸로 축소적 침입은요, 조방적 이용이 중간에 집약적 이용을 침입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의 일부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거울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확대적 침입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한 장 오른쪽에. 자, 37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침입적 이용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왜 부자 사람이 이 동네 들어오려고 합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낮은 집가 수준. 여기는 땅값이 비싸요, 싸요? 비싼데 처음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가 도시로 바뀔 때는 땅값이 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궁상맞게 뭐 10평 사느니 여기다 그 돈 가지고 50평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리를 살려고 하겠네요. 낮은 집가 수준도 한몫하는 거고, 강한 흡입력,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힘이 있냐면 일단은 여기는 환경이 좀 악화돼 있죠? 여기는 아무래도 농지였으니까 환경이 아주 좋을 겁니다. 양호하고. 그죠? 그리고 교통이 아주 편리해졌죠? 교통이 안 편리해지면 들어오려고 안 오려고요? 안 오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한몫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 동네가 갑자기 애들이 깨구리나 잡고 뭐 이런 동네였는데 갑자기 PC방이나 다니려고 하고, 그죠? 카바레 같은 거 생기는 바람에 아줌마들이 바람나서 카바레나 다니려고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열이 받아 안 받아요? 열이 받을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뜨끔합니까? 예? 할매도 나뉘면 되지. 뭐라고요? 열 받지 말고 할매도 나뉘면 되지. 왜? 열 받으면 할매도 다니라고? 할매는 육개서 잘릴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며느리가 바람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원주민들의 강한 저항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고, 우리 이렇게 평원했던 시골 마을에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시커먼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 행정적 규제 같은 거 있죠? 도시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슨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거 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가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현상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379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직주 분리 현상 있어 없어? 있죠? 양가로 1번에. 자, 양가로 1번에 직주 분리 현상은요. 그 줄 첫 번째 줄에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는요 변두리에 나가서 하는 거 있죠? 요걸요 직주 분리 현상이다. 그 줄 밑으로 쭉 내려가면 379페이지 아래에서 한 8번째 줄에 직주 접근 있어 없어요? 있죠. 직주 접근은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현상 있죠. 직장 근처에 그 주거지를 두는 현상, 이런 현상을요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요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지가 거의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직주 접근이라 하는데, 요거 역사적으로 이제 이게 서울이라고 치자. 서울. 자, 이 서울인데 이 1990년도에 이제 신도시,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이 있고, 여기 이제 중동, 삼본, 평촌, 분당 이런 데가 1기 수도권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직장을 두고 변두리에 일산 쪽으로 이제 나가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거지는 일산에 두고 이렇게 해서 출퇴근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먼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 있다는 얘기죠. 분리돼 있다. 이걸요 직주 분리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다시 나갔던 사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걸요 직주 접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직주 분리에 뭐 원인도 있겠고, 왜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을 겁니다. 결과.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도 있겠고 결과도 있어 없어요? 있겠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379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직주 분리의 원인 있어 없어요? 있죠. 첫 번째는 도심의 집가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여기 무지하게 비싼데 이렇게 수도권 신도시가 생길 때는요, 90년도 전후로 해서는 그때는요, 아파트 가격이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평당 1,300만 원입니까? 1,000만이에요. 한 30평 정도가 얼마라고요? 1,3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상맞게 사느니 여기 사는 게 낫겠죠? 50평 딱 구입해서 새 아파트에 사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다.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나가 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도심의 환경이 지나치게 악화돼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지나치게 악화돼 있죠. 근데 여기는 농촌이라든가 임야 쪽을 재개발한 거니까 아무래도 환경은 깨끗할 겁니다. 요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에 재개발되는 바람에, 이제 재개발되는 바람에 쫓겨난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에라 이번 기회에 좀 집값 싼데 나가 살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공적 규제도 많고, 무슨 재산세도 많이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공적 규제도 많은데, 여기는 신도시니까 아무래도 그 공적 규제는 좀 낮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교통의 발달이 있죠. 여기 한몫하는 겁니다. 교통이 안 좋으면 나가 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자유로라는 게 한강변을 끼고서 쫙 뚫려면서 임진가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한 방에 뚫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에 내부 순환도로라는 게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내부 순환 딱 개통이 되는 바람에 여기 사는 사람이 순식간에 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여기서부터 딱 와서 바로 들어가는 거죠.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교통이 혼잡해, 안 혼잡해요? 혼잡하니까 막히고 하다 보니까 3시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5시간씩.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여기서 교통의 발달, 요게 한몫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도심 공동화가 뭐냐면, 서울이요, 낮에는 빠글빠글한데 밤에는 다 나가 살아 안 살아요? 나가 살죠? 나가서 여기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그래서 나가서 하는데, 이거죠. 이걸요, 도심이 밤에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공동화 현상이다. 그러면 요 점 찍은 거 이게 뭐예요? 이 점 찍은 게 뭐 같아요? 이 설탕입니다. 설탕. 자, 그러니까 이걸 마치 도넛처럼 보인다 해서 이거 뭐라고요? 도넛 현상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도넛 현상. 그리고 외곽 쪽은 전부 다 낮에는 서울에 있다가 밤엔 다 나가서 잠만 자는 거죠. 외곽 쪽은 침상도시다. 그러니까 잠만 자는 동네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뭐가 돼요? 하숙집 주인입니다. 그냥 하숙집 주인이고 잠만 자는 동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외곽은 침상도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고동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이 피의 순환을 위해서 꿀럭꿀럭 하면서 피를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는 거 있죠. 내보내고 다시 들여보내고 하는 거 있죠. 요걸요, 고동비율이다. 고동친다 해줍니다. 요때 고동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장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꿀럭꿀럭 하면서 힘차게 피를 들여보내고 내보낸다는 얘기죠. 마치 아침 저녁으로 막 출퇴근 전쟁 아닙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요, 도심 고동 비율이 증가한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다시 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려고 안 들어오려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먼저, 자, 너도 나도 나가 사니까 여기는 집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런 데는요, 집가가 너나 나가 사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강남을 육박하는 이러한 집가가 무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 사나 들어와 사나 집가 차이가 커요, 작아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들어와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한몫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옛날에 아파트는요, 그야말로 전국의 아파트가 똑같았습니다. 복도형에다가
자, 이 놀이터도 딱 똑같았습니다. 놀이터도 똑같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를 친환경 아파트 해갖고 뭐 실개천 이런 것도 만들고 녹지 같은 건 많이 확보해야 하네요. 하니까 아무래도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청계천 이런 것들도 복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그 환경이 좋아졌어 안 좋았어요? 좋아졌죠.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심이 재개발이 완료되는 바람에 나가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돈 좀 있는 사람은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나가서 하니까 아무래도 한두 사람이 나가서 할 경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가서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나가도 돼야 될 기름값이 안 나가요? 나가는 바람에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들어와서 살도록 자꾸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정책적인 유도. 이런 것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교통의 체증,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번, 서너 번, 두세 번 지각한다. 그러면 부장님이 뭐라고요? 멀리 사니까 뭐 지각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허구한 날 지각해와요. 허구한 날 지각하면, 어느 날 가면요, 회사 가면 책상이 없어져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리기 전에 얼른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서너 번 지각하고 그러면 그래도 멀리 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허구 헛날 지각해봐요. 그러면 부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책상 빼놓습니다. 책상 빼놓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잘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리기 전에 얼른 들어와야 되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380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자, 옛날에 이제 주공 5단지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게 전부 다 철거되면서 30층, 50층 정도 되는 주상 복합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가 고층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소득층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로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도시가 이제 봄을 맞을 때나 어쩔 때나 이걸요. 도시 회춘화 해줍니다. 도시 뭐라고요? 회춘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소득층 주거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 고소득층으로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이걸 봄이 맞았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들어오면 봄을 맞는 거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면요 겨울이 되는 겁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헛소리 짝짝 해놓고 앉았네요. 아주 어떻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면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도시 회춘화 현상이다. 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그 밑에 한계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요 추가란 뜻이 아니라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계지는요 첫 번째 줄 한계지에 의해 갖고 첫 번째 줄 택지 이용의 맨 최원방권 맨 끝에 있는 땅을요 이거를 한계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택지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토지를 얘기하는데 도시가 이제 커나가요, 안 커나가요? 점점 커나갑니다. 택지가 이제 점점 커나가는데 주로 이제 논밭 이런 걸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갈 겁니다. 논밭 임야를 잠식해 나가면서 커나가겠죠. 이때 택지 이용의 맨 끝에 있는 땅,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한계지는 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380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한계지의 지가 수준은요.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는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바로 밑에 줄에 단절 지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시작해서 지가가 점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면 여기는요. 평당 20만 원 있죠. 팍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걸요. 지가가 내려가다가 딱 끊겼다 해서 이걸요. 단절 지가다 이렇게 합니다. 지가 끊겼다는 얘기죠. 단절 지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한계지 상호 간에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성립한다. 대체제가 뭐예요? 오비하고 화이트가 있다면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바꿔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한 개의 상호 간에는 둘 다 전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하더라도 뭐 만족감에 차이가 없다면 싼 거 사려고 비싼 거 사려고요? 싼 거 사는 과정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땅과 요 땅은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땅값 싸다고 이거 뭐 이사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 개지 상호 간에는 밀접한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이 한 개지는요, 초기에 지가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이.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입수한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니까 투기적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지가 상승은 매우 빠르다. 그 다음에 이 교통수단이 발달 및 교통체계가 정비된다면 한 개지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쪽으로 도로가 났다고 치자. 그러면 한 개지는요,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맞지 않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자가의 한 개지는 차가의 한 개지보다 더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 자가라는 것은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 차가는요, 전월세 사는 집 있죠? 이걸요, 차가라는 겁니다. 자가는요,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사는 거 있죠? 이걸 자가. 차가는요, 전월세 사는 사람들 있죠? 이걸 차가라는 겁니다. 전월세 집. 예.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1억 정도라면 외곽 쪽에서 대출 좀 끼고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죠? 맞지 않나요? 근데 이 도심 쪽은 1억 가지고 아파트 사는 건 쉬워요? 어려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월세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쪽에는. 알겠나요? 바깥쪽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 많고 안쪽은 누가 많다고요? 전월세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차가라는 것은 빌린 집을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용어 자체를 몇 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거의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관리론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